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채권 투자 왜 해야 하는지, 수익 구조는 어떤지, 신용 등급 이렇게 관련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기간 문제 좀 다뤄보고 싶어요. 보통 채권은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죠?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보통 단기 채권이라 하면 한 1년 미만 정도를 단기 채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보통 중기라고 할 거고 10년 넘어가는 게 좀 장기 채권이라고 부분할 때. 20년, 30년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자, 신용 등급 다룰 때도 이제 등급 따라서 경기 상황별로 투자 방법이 달랐잖아요. 네. 자,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경기 상황별로 뭐 대처법이 좀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제가 도표를 준비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경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혀 어떤 우리가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좀 어떤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경기 상승 국면에는 경기 상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을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을 투자를 하시면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이자 수익과 가격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단기 채권 투자를 하면 가격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이자 수익에만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로 끌고 가실 거고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나빠져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시중 금리가 내려오겠죠. 시중 금리가 내려오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채권 가격 상승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채권 투자를 하시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보다 훨씬 더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조금은 저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만 국채를 말씀드리는 건데 채권 하락기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국채를 좀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채권 책 보면서 이제 제일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 제일 어려운 개념 만날 시간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영향 알아볼 때 꼭 필요한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듀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듀레이션의 정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개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판단할 때 활용한 지표의 개념으로 듀레이션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듀레이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주식의 베타란 개념이 있습니다. 베타란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A 펀드가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A 펀드가 베타가 1이라고 하면 국내 주식 시장 대비해서 들고 있는 펀드의 민감도가 100% 똑같이 간다는 의미잖아요. 베타가 1이면 국내 주식 시장이 10%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도 10% 올라간다는 거고 또 10% 하락하면 10%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베타가 2, 민감도가 2짜리를 하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 올라가면 국내 주식 펀드가 20% 올라가고 10% 하락하면 20% 하락하는 개념이죠. 제가 좀 약간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식의 베타의 개념은 해당한 주식시장 대비해서 내가 투자한 투자의 주식의 가격의 민감도를 얘기하는 게 베타죠. 듀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베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개별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가 시중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베타의 개념이 채권의 듀레이션의 개념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 박스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박스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중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한 2% 정도 하락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시중금리가 2% 정도 하락한다고 했을 때 만약 듀레이션이 1년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듀레이션이 5년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시중금리가 2%가 내리더라도 무려 가격이 1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듀레이션,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번 좀 쉬운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듀레이션이 1년이라는 개념은
개념은 시중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 내지 채권형 상품도 가격이 1%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 어떻게? 반대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냥 시중금리에 따른 우리 채권의 민감도 지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경기 상승기에는 이제 단기 채권이 좋다고 그러셨고 경기 하락기에는 장기 채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듀레이션도 당연히 여기 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국채를 우리가 기준을 점을 잡고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국채를 투자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긴 듀레이션, 즉 장기 채권을 투자하시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예. 방편일 거고요. 반면 우리가 경제가 이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손해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채권, 즉 듀레이션을 짧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신문 가끔 보면 이런 기사 나와요. 자, 국고채 30년짜리를 샀어. 근데 시중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막 10% 넘게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이제 멘붕이다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듀레이션 설명을 드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채권은 크게 손해 안 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듀레이션을 잘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채권 가격 변동폭이라는 게 결국은 듀레이션하고 금리 변동폭을 곱한 맞습니다. 거고 네. 당연히 뭐 아주 간단한 산수니까요. 듀레이션이 길 경우에는 금리가 뭐 조금만 변동이 돼도 가격은 당연히 뭐 크게 변동이 되는 그런 구조겠군요. 방금 질문 주신 거에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도표에 있는데 2013년하고 2014년 경우를 좀 갖고 설명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게 2013년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한 0.9, 한 1% 정도 올랐어요. 1% 올랐는데 실제로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격 상승폭이 미미했는데 반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12%가 금리가 한 1% 움직였는데 한 10% 이상 손실을 본 경우가 있고요. 반면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 유리한 환경, 즉 금리가 한 0.9 정도 내렸죠. 예. 이때는 단기 채권은 또 반면 별 영향이 없는 반면에 장기 채권은 아주 크게 상승을 해서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책에 표현해놨는데 예리한 칼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30년 국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시중금리가 1% 움직이면 내가 절대 수익 거의 한 30%, 25 내지 30%가 가격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마치 아주 그 변동성이 큰 주식 못지않게 가격의 진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은 예리한 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지셔야 좋은 수익을 내지 잘못 만지면 손을 베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 살펴봤고 듀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채권 투자할 때 이 둘을 뭐 따로 뭐 고려하는 건 아닐 거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채권 투자할 때는 실제로 전문적으로 볼 때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 이 두 가지 축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예.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기대 수익 커지다는 건 거기 비례적으로 변동성도 커질 겁니다. 네.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과 또 등급이 높은 채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 수익성 모두 다 좀 낮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도표 보고 판단하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 판단이 맞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투자 대상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좀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건데 보통 회사채 판단할 때 사람들이 보통 부도 위험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점검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부도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인데 부도 위험은 요즘 금융권에 가면은 다들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별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권하기 때문에 굳이 요즘 부도 위험이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근데 금융권에 설명드리지 않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회사를 투자할 때 더 점검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금리 확대 위험입니다. 즉 네. 현재 예를 들면 좀 약간 민감하네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뭐 우리가 공공기관체를 가정하면 가상금리가 예를 들면 현재 1%로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3%고 가상금리가 1%면 이 채권 금리는 4%가 되겠죠. 4%인데 이 채권이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커지면 이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고 확대된다는 건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크로 경제 리스크인데 가상금리가 확대된다는 거는 향후 거시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는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채가 중간에 평가 손이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거죠. 즉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는 더블 A 채권인데 중간에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이 있어서 싱글 A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경제가 나빠지면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우량 회사 투자할 때 부도 리스크만 점검하지 말고 가상금리 확대 리스크라든지 다운그레이드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비해서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 시장을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채권 시장이 이제 규모 자체도 뭐 작지만 안정적인 등급의 이제 채권 위주로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 거두려면 해외 채권 투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정도 해외 채권 관련 일을 했는데 이게 해외 채권이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우리 신용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은 회사채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거의 국채 위주로 거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 때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국내 채권 얘기를 하면 경제 나쁠 때 투자하는 거야. 경제 좋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시는데 해외 시장으로 가면은 이런 낮은 신용 등급의 시장도 유동성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채권 아까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즉 이런 시장도 해외는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이럴 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즉 경기 상승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해외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전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해외 시장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그런 좋은 어떤 국채와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 상황에 따른 채권 투자 노하우 이게 좀 자세하게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가 바닥일 때는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사시고 반면 이때는 등급이 높은 국채 같은 거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해야 되고 반면 경기 정점 근처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의 수혜가 되는 하이드 채권과 이머징 마켓 채권은 매각을 하시고 반면 경기 하락의 수혜가 되는 국채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모든 경기 사이클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번 순서를 마련을 한 건데 그래서 특히 주식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채권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식과 보완이 되는 거는 사실은 채권 안에서 국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투자 적격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투자 적격 채권은 이론적으로 신용 등급상 트리플 B부터 트리플 A까지가 투자 적격 채권인데, 그러니까 이 투자 적격 채권 안에는 이제 국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제 경기 하락기에 딱 맞는 채권 투자가
바로 이 투자 적격 채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량 채권들이죠. 투자 적격 채권 일반적으로 이게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하락기에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채권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지난 한 20년간의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투자 적격 채권의 수익률인데 네. 보시는 바처럼 2008년을 제외하고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거의 10% 육박하게 양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의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자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요.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정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투자할 타이밍이 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빨랐던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연준 금리가 내년 1, 4분기 정도가 이제 마지막을 찍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는 정책 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먼저 정점을 찍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금년 4, 4분기 정도가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타이밍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금리 인상기 중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죠. 국채 금리는 이제 선행적으로 좀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 금리와 우리가 투자가 하고자 하는 시중 금리를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정책 금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책 금리를 쭉 인상한다 가정을 하면은 예. 실제로 시중 금리는 한 6월 달 넘어가서 한 3분기 내지 한 3분기 정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꺾이기 시작하죠. 그 국채금 정점을 찍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책 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죠. 근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편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그런데 금리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역기능은 최소화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순기능이 크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는 정책금리 올라갈 때 시중금리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정한 적정한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목적보다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둔화 리스크가 더 이제 부각되면서 그때부터는 시장의 어떤 채권 투자자들이 향후 1년 뒤에 이러다가 경기가 굉장히 향후에 나빠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책금리 올라가더라도 시중금리가 안 올라갑니다. 좋은 예가 어제 하는 정책 발표했죠. 50bp 올렸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면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실히 커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중의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어떤 그런 괴리, 네. 그 현상이 이미 이제 나타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경제 국면에서? 네,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연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적격 채권에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 적격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법론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형 펀드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 펀드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채권 ETF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개별 채권들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국채 내지 준정부 채권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이런 투자 적격 채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바닥을 찍었을까? 라는 질문. 예. 과거 5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떠냐면 장담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더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